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동안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 많이 듣고 가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매주 하나씩 좀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제가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은행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또 요즘에 좀 굉장히 핫하다는 이런 시장의 종목이라 표현을 해볼까요? 요즘에 새로운 단어들이 좀 생겼어요. 뭐 가치주도 아시는 거고 성장주라는 얘기도 아시겠지만 퀄리티주라는 얘기가 또 시장에 많이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또 주식들인데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시작해야 될 것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 은행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뱅크런 문제가 아닌 점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추가적으로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래서 이렇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향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좀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한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 가장 처음으로 터졌었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인데 보통 가상화폐를 많이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CS 은행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랐었던 것은 CS 은행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CS라고?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HTS에서의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거래원 중에 CS라고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금융그룹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계속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만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왜 그래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뭔가 리먼 때랑은 왜 다른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어디 있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미국의 IT 중심지에 있습니다. 자, 기업들과 투자사에게 뭐예요? 예금을 받고 개인도 되겠죠? 그걸 대출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저축은행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대폭 축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시발점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은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예를 들자면 예금은요 20%가 늘어났어요.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기관들도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또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대출은 또 안 받아요.
대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금만 늘어나고 대출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버렸냐면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가 대거 투자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라는 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고, 그렇죠?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삽니다. 대거 샀어요. 이 국채를 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미국이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지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친 듯하게 금리를 올려버리기 시작해요. 작년 초부터. 이 체감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현실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국채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기준금리가 막 치고 올라가면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국채 가격도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게 됩니다. 벌써 조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업들이 뭘 했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우리 자금을 가지고 예치해둔 자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예치해둔 자금을 좀 빼서 운용자금으로 써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뺐단 말이에요. 미국은 실리콘밸리 같은 게 주급제로 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매주 돈을 빼는 거야. 계속 빼는 거야. 뺐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현금 보유 비중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은행의 현금 보유 비중을요, 안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면 15에서 20%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오다 보니까 돈은 내줘야겠고 은행에 돈이 없다고 고객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뭘 합니까? 국채를 팔아버립니다. 국채를 팔기 시작해요. 국채를 매각합니다. 자, 요게 미국의 금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5% 수준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요게 금리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었던 그 바닥자리예요. 여기 거의 한 2년 정도 제로 금리를 유지합니다. 보이시는 것 같죠? 거의 이때 0%예요. 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여기 라인 자체가 한 요 정도 라인이요. 1% 수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자체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괜찮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0년 국채 금리 많이 올라가지고 3.5 이게 4%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3.5%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3.6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다시 돌아가서 금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죠. 국채 금리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의 손해를 봤냐면 여러분, 이게 20% 손해를 발생하고 팝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자금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어떻게 해? 못 하잖아요. 그럼 뭐를 해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빵 때려버립니다. 얼마의 유상증자를 하냐면 하나로 한 2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가 안 되는 수준의 유상증자입니다. 요즘에 기업, 코스닥 기업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그런데 은행이 돈이 없다? 은행에 돈이 없다고? 유상증자를 한 돈이 없다?
소문이 퍼지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들으셨던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빠져나갔었던 뭐 이틀 만에 수십조 원이 빠져나가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그냥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 상황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기업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근데 유상증자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고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어요. 은행의 유상증자와 일반 기업의 유상증자, 특히나 시대적인 좀 흐름이 있긴 한데 그거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잠깐 비교해 볼게요. 국내에서는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유상증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약 600억 가량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거 세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어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 상황이에요. 유상증자를 이때 처음에 1월 초에 했어요.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이때 당시보다 현재 주가가 한 4배가량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공시상황 볼게요. 아침 일찍부터 이제 공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월 3일 날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요. 딱 나오는데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여기 시설자금 289억, 한 290억 가량. 그다음에 운영자금 300억. 보통 이렇게 시설자금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단순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래를 쭉 내려보자면요. 누가 주체가 됐냐면 여기 삼자 배정 대상자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딱 떠버리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는 1년의 보호회수가 있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요. 1년의 보호회수가 있고요. 일반 공모는 거의 한 달 뒤에 바로 팔아버리죠. 근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 대규모의 자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절반 정도는 시설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드디어 불과 이제 1, 2년 전에 현대에서 그렇게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삼성도 이제 로봇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해서 국내 종목들이 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1분기 동안 가장 핫했던 테마가 로봇 테마였죠. 그 시발점 자체가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였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요 근래도 계속 올라갔어요. 식지 않는 테마. 나홀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 대형주들과 이쪽 로봇주들이라고 좀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르지 않던 로봇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로봇주들을 살펴보자면 퀄리티 주식에 또 해당합니다. 재밌게도요. 그런 주식들이 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상증자 상황인데 다시 돌아가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운영자금과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각해보자면은 기업 매출 증가 포인트가 있어요. 주가 급등을 불러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좀 달라요. 은행이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보통 은행은 설비 투자라는 것 자체를 보긴 힘들어요. 뭐 보험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금융자산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었고 또 하나 제가 시대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의 금융시장에서 지금은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회사에서 자금 확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버리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꼭 고민하셔야 될 게 올해부터 이제 감사보고서가 이제 끝나고 이번 주까지 마지막 달리고 감사보고 시즌이 끝나요. 작년 거. 그러면 4월부터 해서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뭔가 새로운 거리를 찾기 위해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4월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게 팁을 드리는 건 뭐예요? 대형주들은 아니겠지만 사실 작년에 중소형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작년보다 IPO 시장은 훨씬 커질 거고요. 기업들의 투자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오는 회사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작년에 미처 상장하지 못했었던 스펙주들이 올 한 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득을 상당히 많이 취했어요. 상당히 많이 취했는데 너무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은 또다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씩.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좀 드려볼게요.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은 게 뭐예요? 리먼 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불안하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은행들이 터지고 나서 이거 몇 개 분명히 더 터진다. 더 터진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고 터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대응이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리먼 사태를 잠깐만 고민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은요, 초저금리를 유지했었어요. 네. 지금처럼 지금 아니고 얼마 전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였어요.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싸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네, 부동산 대출을 그냥 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 사요. 꽁돈으로 사는 것 같으니까,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했어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할 거 없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특히나 내가 개인인데 은행에 갔어.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은 이 은행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야, 저기 이상해. 다른 데 가자. 그 분위기가 그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대출을 안 해주면은 바보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무증빙 대출, 그다음에 소득 증명도 필요 없는 대출을 막 해줬어요. 심지어 손실 보상까지 해주는 보험사까지 등장을 해요.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이 빵 가다가 펑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때는요, 무증빙 대출, 소득 증명도 필요 없는 대출이 성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 위험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신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이자가 비싸지고 싸지고를 볼 수 있잖아요. 신용 등급이 있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좀 꽤나 커졌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용 위험보다는 금리 위험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관련 부동산 상품으로 파생 상품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요, 상당히 연대해가지고요, 시장 전체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유럽,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에서 달러 스와프 라인 협정을 좀 맺고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8년 당시에는요, 전혀 유대하지 않고 다 완전 박살나고 난 이후에 아이고 이제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좀 할까?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이러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러고 있어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은행이 갑자기 문제가 됐어요. 파산을 했대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5천만 원인 거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25만 달러예요. 하나로 한 3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25만 달러까지만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모든 금액을 전부 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대요. 전체 금액을 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예금자 보호법을 이 25만 달러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이 이상 모든 금액을 다 해줄게라고 한 게 나름의 미국 정부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 이게 선전포고였어요. 어떤 선전포고냐면 미국 모든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전포고. 선전포고였다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한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한다. 할 거야. 니들 안 따라오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선전포고라고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던 상황이에요. 옐런 장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죠. 이걸 하고 나서부터 대형은행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 만약에 잘못될 경우 도미노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작게 무너졌던 게 왜 어떤 영상들 보시면 작은 도미노 하나가 그 다음 큰 도미노, 그 다음 더 큰 도미노, 그 다음 더 큰 도미노를 무너뜨려가는 영상들이 가끔씩 유튜브 채널 보시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정부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 이거는 그냥 엮여버린 거예요. 엮여버린 거예요. 그냥 꽉 엮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그 어떻게 됩니까? 대형은행들이 뭐예요? 파산은행 인수. 갑자기 버핏 이렇게 빨리 나와? 2008년도에는 완전 바닥에 처박았을 때 버핏 구원투 등장했어요. 한 5조 원가량 자금 사면서 끌어올렸거든요. 은행주를. 또 갑자기 또 UBS에서 스위스 1등 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빠른 일주일 안의 상황이에요. 갑자기 은행 문제 생기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 생기자마자 큰일 났다 해놓고 다음 날 바로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또 하나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 은행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자,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스가 실리콘밸리 인수 검토. 그다음에 플래그스타 은행에서 시그니처 은행 인수. 그다음에 대단합니다. JP 모간 스탠리, 골드만, 시티 등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300억 달러 예금을 예치합니다. 이게 1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정부의 첫 단추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완벽한 상황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야.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든 해외든 간에 약간 리스크 자체가 갑자기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가 재현될까에 대한 고민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까요? 과연 해야 될까요? 자, 미국의 대선이요. 벌써 대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벌써 약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해요.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은행 위기를 자기가 떠안으려고 할까요? 4년 더 하시려는 분인데 준비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옐런 장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 미국 정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내용들을. 지금 현재 미국 정부나 기관들이랑 개인 투자자 간에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코로나 딱 터지고요.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 굉장히 지금 중요했던 시점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 누구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었던, 뭐 훨씬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누구도 돈을 벌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동학개미 운동 시절 때는. 그죠?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증권 계좌가 1,000만 개, 2,00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옛날부터 리먼을 봐왔던 그 전에 2000년도 때 IT 버블 사태를 보셨던 분이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투자자의 절반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상황을 못 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데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무엇을 경험하셨냐면요. 한 2년 동안 저희를 정말 힘들게 2년 동안 시장이 빠지기만 했잖아요. 최악으로. 2년 동안 계속 금리 때문에 빠졌어요. 공포에 익숙해져 버려 있어요. 지금 개인들은요. 공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뭘 주식을 해도 안 돼. 기본적으로 안 돼. 다 남 탓, 내 탓. 이 공포에 만연돼 있어. 지금 개인들은요. 자, 주식의 격언, 굉장히 유명한 공포를 즐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도요. 지금 막 50%씩 빠지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이제 바닥을 보아가는 시점 자체가 오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이 금융시장을 바로잡는 거. 금리예요, 금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올리는 거를 멈춰야 돼요. 은행들도 힘들었던 건 결국 금리 때문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No! 대출이 안 되는데 무슨 돈을 벌어. 부동산가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금리 내려라. 내려야 된다. 많은 이제 기업들의 오너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 정부 너희 금리 올리는 거 좋았어, 니들이. 근데 너무 과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너무 과했다. 그리고 너무 빨랐다.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뭐 청소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부실 기업들을 좀 청소하고 한번 넘어가기 위한 미국 정부의 큰 그림? 한번 허물을 벗고 크게 성장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시장은 우선 공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개인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관, 미국 정부, 기관들을 절대 2020년 당시처럼 이길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 외인들이 사는 종목 위주로 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물론 시장이 약간 조금 뭐 살짝 더 갑자기 또 은행 부분이 문제가 더 생겨서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작했는데 이 정도 미국에서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또 하나 더 발생하면 아마 더 크게 할 거예요. 아예 그냥. 사실 지금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를 따져보자면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작게 한번 뭔가 팍 터져버린 건데 봉합책을요. 요만한 상처에 이만한 데일밴드를 팍 붙인 것 같거든요. 다른 데 더 안 퍼져버리게.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절대 시장이 꺾일 가능성 자체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꽤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채무불이행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거 아니냐?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요. 헝다그룹 얘기 누가 꺼내요? 안 꺼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부터 뭐다?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게 맞아요. 제가 작년 그리고 1월 한 초중순까지 타 방송에서 매일매일 코너를 하나 맡아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쉬고 다시 이제 서울경제로 왔는데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매일 나왔으니까 한 3월 정도 감사보고서 시즌 정도에서 한 바닥은 확인될 거다. 그 전후로 해서.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점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저는 나스닥 차트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나스닥 차트에서의 이 저점 포인트예요. 여기 자리들과 여기 자리들. 이 두 큰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 10월 바닥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 작년 말 연초 바닥입니다. 여기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1,500포인트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저점 자리에 대한 인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은행 부분이 최소한 지금부터 3개에서 5개 정도가 더 크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게 1차 저점 구간으로 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전 저점. 3월 달에 최저점을 기록했었던 11,000포인트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11,000. 최악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1차 저점 자리는 나와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마 개별 대응으로 은행들이 벌써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을 터라 서로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을 터라 문제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벌써 순식간에 안정됐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씩은 뭐 하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3월부로 끝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이. 2분기도 양호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국내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내 실적을 견인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쪽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 안 좋잖아요. 답답하긴 하잖아요. 1분기 안 좋다고 하고 2분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서 국내 대형주들이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기만 잘 넘기면요. 진짜 큰 시장 와요, 여러분.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분들께서 고생하셨잖아요. 2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이 상황이에요. 2021년 중반부터 해가지고요. 쫙. 대형주도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가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 한 번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충격. 언제가 될지 조만간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의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지금부터 해서 떨어질 때마다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 가격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기준 1차 저점이 11,000포인트지만 2차로 1,500까지 열어둔다면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최악인 경우 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을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관들이 선택하는 주식.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 퀄리티 주식이라고 또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티 주식?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뭔가 조금 이름 자체가 좋아 보이죠? 퀄리티 주식? QS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퀄리티 주식이 뭐냐면 재무가 굉장히 퍼펙트한 회사들.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익이 성장성이 증가하는 회사. 또 역시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 거기에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완전 바닥에 있는 회사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아실 분들 아시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러니까 재무도 우수하고 성장주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퀄리티 주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게 핵심이죠. 부채 비율이 낮아야 돼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슨 장점이 있죠?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적은 회사. 자, 기업들은요, 은행의 금리가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조업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는 아니지만 미국 금리 기준으로.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요. 네. 이자 부담이 당연히 적겠죠?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고금리 경기 침체 환경에 대응이 완벽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현금.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네, 유보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현금이 또 굉장히 좀 많은 회사들이 유리한 상황이 현재 놓여졌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지금 뭐예요? 기관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요. 미국 기관들도요. 째려보고 있고요. 대응을 하려고요. 근데 이런 주식이 과연 언제 오를까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이잖아요. 언제 오를까요? 저는 빠르면 올 한 여름쯤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 말 연초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주식, 퀄리티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미국 주식으로 우리 서학개미들 계시죠? 퀄리티 주식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퀄리티 주식입니다. 사놓으시면 제가 볼 때 돈 됩니다. 네, 연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퀄리티 주식은요, 알파벳을 최선호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여러분 PER이 17.5배예요. 17.5배예요. 같은 업종에서 국내 기업으로 따지면 네이버가 29배고요. 카카오가 47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예요? KD라고 표현하면 뭔가 모르시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이래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포함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최소한 네이버까지만 오르더라도 2배가 올라야 되고요. 카카오까지만 오르더라도 2배가, 3배가 올라야 되는데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4배, 5배 가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이게 터지냐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그냥 묻어놓으면 돼요. 미국 주식은요. 사두시고 좀 몇 개월 이상 보유하시면 세금 혜택 많이 받잖아요. 넉넉하게 보시고요.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알파벳 첫 번째 최선호주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시끄럽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툭하면 들고 나옵니다.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서 툭하면 얘기합니다. 요즘에 맨날 반도체 얘기밖에 안 해요. 미국 반도체 육성하겠답니다. 아시죠?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평가 상황에서 테라다인. 이 두 가지, 알파벳과 테라다인 두 개를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파벳은 저는 지금부터 5배 정도 보고요. 테라다인 같은 경우도 몇 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연말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 비교로 카카오랑 비교해도 3배는 가야 되는데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 비교 상황으로 4배, 5배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학개미 분들 테슬라만 지켜보고 테슬라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와, 테슬라 수익 잘 되셨어요. 저희 가족분들도 수익 보신 분들 계세요. 테슬라 가지고. 제가 매도사인을 $180 이상에 냈으니까 잘한 거죠? 수익 잘 보셨어요? 근데 이제 또 뭐 하지? 계속 테슬라만 들고 있을 건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아시죠?
전 국내 주식에 뭐가 있을까? 제가 국내 주식 중에 조금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자,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요거 로봇 관련으로 해서 SPG.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건데 SPG 같은 경우 로봇 관련으로서 똑같아요. 성장성 좋고요. 재무 상태 퍼펙트하고 시총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서 7천억까지인데 이때 한 5천억 정도 했습니다. 뭔가 기관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샀다 팔았다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요거 SPG. 이것도 좀 더 긴 호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였어요. 근데 얘도 실적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실적이. 근데 이게 올해도 똑같다는 거죠. 자,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어떤가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각해요, 저는. 바닥 없을 겁니다. 좋은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큰 성장을 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 쪽으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거는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데 환경 쪽으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선호주로서는 SPG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거.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추천 종목을 하나씩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대형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퀄리티 주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두산 같은 종목을 좋아하기도 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많이 급등했다가 조정 중이라 덤비시면 안 돼요. 하단 라인 잘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마 방송할 때마다 괜찮은 종목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개씩은. 근데 그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그렇게 팍팍하게 오르지 않아요. 시간 여유를 갖고 계시다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굉장히 좀 많아요. 미래컴퍼니 이런 회사도 굉장히 바닥에 있다가 튀어 올라가는 그림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그림을 최근에 안 보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이런 차트 바닥에서 종목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찾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뜨기 시작해요. 팡팡 소문이 나면서. 시총도 작지도 않아요. 시총도 꽤나 큰 회사들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핫한 거 뭔가요? 네. 에코프로비움 이런 거 사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이 방송은 사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녹화해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체크 못 해드려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당분간은 들어오셔가지고 자리가 괜찮은 종목마다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수익 거두시고 또 수익 나시면은 뭐 저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서울경제 이제 시작해서 좋은 또 모습을 보이고자 온 거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말아달 통해서 제가 또 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좋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지만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